워렌 버핏이 손절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수많은 항공사들 중에서 저는 왜 이 항공사를 좋게 봤었을까요? 미래에 뜰 것이고 이미 뜨고 있는 재생에너지, 미국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와 넥스테이라 에너지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와 넥스테이라 에너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미국 저가 항공사입니다. 주로 국내선을 노리고 있으며 101개의 공항들에 취항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및 보잉 737 맥스 기종 때문에 피해를 크게 본 기업이기도 하죠. 먼저 항공산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산업은 마진이 굉장히 낮은 업종으로 유명하며 기름값과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항공사 입장에서 티켓 한 장을 팔아봐야 남는 돈이 얼마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공사들은 아예 저가 전략을 취하든가 프리미엄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경우 저가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얼마 전 소개시켜드린 델타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프리미엄 쪽에 더 가까운 전략을 취하고 있죠. 이러한 저가 전략을 취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로우 커스트 캐리어 LCC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포인트 투 포인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항공사들은 허브 앤 스포크스 모델을 사용하는 것과 반대되죠. 허브 모델은 수요가 적은 공항으로부터 허브 공항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 허브 공항에서 다른 멀리 있는 지역을 운항하는 형태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모델은 반대로 수요가 많고 예측이 되는 노선들을 직항으로 잇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고객들 중 77%는 환승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한다고 하죠. 더불어 대체로 단거리 국내선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평균 748마일을 운행한다고 하며 시간으로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죠. 뉴욕에서 LA까지 거리가 2400마일이니 이와 비교를 해보시면 단거리 노선을 주력으로 운행한다는 점을 체감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댈러스의 레이크필드 공항부터 휴스턴의 허비 공항까지는 일주일에 21회나 운행을 한다고 하죠. 저가 항공사는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경우 한 가지 기종인 737 기종만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고 있죠. 정비에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종사 교육 시에도 한 가지 기종만 교육을 하면 되기에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혼잡한 대형 공항들보다 작은 공항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대형 공항들은 사용하기도 비싸고 무엇보다도 혼잡도가 높기에 원할 때 이륙 및 착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혼잡도가 비행기 회전율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인력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효율화들 때문에 항공사 운영 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였죠. 이외에도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경우 보잉 737 기종만 활용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형 모델인 737-300 항공기를 은퇴시켰다고 합니다. 대신 연료 효율이 더 좋은 맥스 기종을 도입했다고 하죠. 문제는 맥스 기종이 운행이 금지가 되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측에서는 연비가 안 좋아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다시 737기가 운행을 시작하며 전략대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80%의 항공권 예약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개 웹사이트 또는 사설 기업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티켓 종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마일리지 적립 배수에 따라서 3가지 종류를 제공하고 있죠. 가장 비싼 티켓은 $1 소비 시 12마일리지를 적립을 시켜주고 있으며 가장 저렴한 티켓은 $1 소비 시 6마일을 적립시켜주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가 항공사답지 않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가장 저렴한 티켓도 수화물 2개까지 들고 탈 수 있는 등 따로 비용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숨기지 않는 비용 및 높은 서비스의 질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성공 전략으로 알려져 있죠. 앞서 말씀드린 마일리지 시스템은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연간 언제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하며 유효기간도 없다고 합니다. 포인트를 많이 모을 경우 체크인을 빨리 하는 등과 같은 다른 항공사들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제공하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년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100회 이상 또는 12만 5천 포인트 이상을 적립한 고객은 컴패니언 패스라는 등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등급은 동승객과 같이 탑승을 할 경우 동승객을 무료로 탑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죠.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익은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도 기준 2.3빌리언 달러를 벌었었습니다. 매출 대비 10% 정도를 순수익으로 내리고 있죠. 델타항공도 순수익률이 10% 정도라는 점과 비교를 해보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 및 자사주 매입도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춘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죠. 작년 4월에 항공사들의 주가가 과하게 하락한다고 판단이 되어 종목 탐색 중 레이더에 들어왔던 기업입니다. 정확히는 사우스웨스트하고 젯블루 이 두 종목을 매수하게 되었었죠. 이로는 단순하게 장기 차입금이 적기에 추후에 유동성을 해결할 카드가 훨씬 많았다는 점과 국내선 비중이 높기에 코로나에서 비교적 빠르게 반등할
중요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를 리뷰할 때와 비슷하게 너무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전혀 없었던 2019년도 가격대 하단부까지 복귀된 상태거든요.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넥스트에라 에너지입니다. 넥스트에라는 전기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특이하게도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유틸리티 기업이죠. 풍력과 태양광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유틸리티 사업에 대하여 언젠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구조부터 살펴보죠. 세 가지 사업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FPL은 Florida Power and Light Company의 약자로 전통적인 전기 유틸리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ER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유틸리티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인수한 거프파워라는 전기 유틸리티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FPL은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전기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19년도 기준 27,400MW를 생산하고 있죠. 5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며 실제로 FPL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수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 분포는 주로 리테일 커스터머, 소매 고객들에 몰려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기준 90%가 주택용과 상업용 전기로 판매를 하고 있죠. 고객수 기준으로는 99% 이상이 소매 고객이라고 합니다. 결국 전기 유틸리티 기업의 핵심은 누가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넥스트에라는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미국 평균 유틸리티 기업들은 1000kW시당 고객들에게 $141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플로리다는 평균보다 낮은 $114를 청구한다고 하죠. FPL은 이보다도 10% 이상 낮은 $100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낮은 생산 비용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더불어 전기 유틸리티 기업은 대체로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 전기료를 규제받습니다. FPL의 88%의 매출이 지방정부와 맺고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죠. 평균적으로 30년 계약이라고 하니 88%의 매출은 30년간 반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안전한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료는 법적으로 마음대로 설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법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죠. ROE 기준으로 책정을 하며 9.6%에서 11.6%의 수익성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FPL의 경우 대부분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74%의 발전량은 천연가스를 태우고 있으며 22%는 원자력을 발전하고 있죠. 반대로 NER은 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발전을 하고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2019년도 기준 21,900MW를 생산했다고 하죠. 주 고객은 FPL과 반대로 도매 고객들이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주고 있죠. 현재 생산하는 전기의 양과 생산 시설을 건축할 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PTC라는 형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과 비례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ITC는 인프라를 깔 때 비용에 비례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죠. 이러한 세제 혜택을 노리기 위하여 워렌 버핏도 태양광 산업에 큰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성장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영업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를 꾸준하게 개선하여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기업답게 배당도 주고 있으며 현재 주가 기준 1.6%의 수익률로 주고 있네요.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죠. 아무래도 미래에는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 예측되기에 이미 재생에너지 쪽 비중이 높은 넥스트에라는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 기업들은 아직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주가가 조금 많이 비싸 보인다는 점 정도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라는 안정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성이 있지는 않기에 저는 솔직히 이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두고 보유는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매수 진입하는 입장에서라면 적립식으로 매달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와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